28번째 항목인데요. 네트워크 관련된 도스 명령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는 윈도우지 않습니까? 윈도우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윈도우 버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 안에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또는 시작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 검색창에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다 cmd라고 치면 cmd 이렇게 도스 명령 창이 뜹니다. 이 도스 명령 창에다가 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핑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핑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핑이 뜨긴 떴는데 옵션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핑만 달랑 썼잖아요. 그럼 야, 옵션을 제대로 안 썼어, 옵션을 정확히 써라 이거죠. 그때 핑이라고 쓰고 대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는 127.0.0.1 메모를 잠깐 해드리면은 시작을 눌러서 검색창에다, 검색창에 cmd를 입력, 혹은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 가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프롬프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요? 프롬프트? 그 앵커들이 뉴스 시간에 앞에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창 뜨는 거 있어요. 카메라 밑에다가, 뉴스 카메라 밑에다가 이렇게 화면창이 하나 뜨거든요. 프롬프트라 그런데요. 거기 이제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방송용에서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요걸 프롬프트라 그래요. 요 앞에 뭐라고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 뭐뭐뭐 이렇게 꺽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C 드라이브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핑 127.0.0.1 이라고 검색을 하면,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한번 더 엔터 눌러볼까요? 엔터 딱 누르면 리퀘스트 타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리퀘스트 타임, 요청 시간에 대해서 나와요. 핑 127.0.0.1 바이트 데이터 사용해서 응답 시간이 나와 있어요. 리퀘스트 타임이라 그래요. 요청 시간이요. 1ms 이하고 TTL이 128이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PC의 네트워크 어댑터, 다른 말로 랜 카드라고도 얘기해요. 랜 어댑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할 때 쓰는 거다. 121.0.0.1이 IP 주소인데, 이 IP는 요 기계에 대한 인터넷선 꽂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해서 엔터를 쳤더니 리퀘스트 타임 오버 해갖고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핑 해가지고 뭐 만약에 100.0.0.5 그러면 뭔지 뭐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핑점 예를 들어서 뭐 255점 200점 3.5 3.55 이렇게 쓰면
이렇게 뭐 에러가 났다고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뭐 IP를 좀 잘못 적은 거죠. IP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핑 뭐 www. 네이버.com 치면 네이버가 125.209.221.141은 IP를 쓰나봐요. 네이버 IP가. 근데 여기선 직접 연결이 안 되나봐요. 외부 네트워크는 연결이 안 되나봐요. 내부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나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인터넷하고 상관없어요.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핑이에요. 핑.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정상적으로 확인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버 출판사가 211.11.14.177이래요. 아니면 www.gilbert.co.kr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핑 www.gilbert.co.kr 길벗은 IP가 다른데? 211.11.14.177이 아니라 222.235.64.220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뭐가 지금 리퀘스트 타임이 오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마다 IP가 다 있어요. IP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IP config 여기 IP 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치면은 여기에 내 IP에 관한 내용이 떠요. IP에 관한 뜨는데 이 강의실 IP가 192.168.0.99인가 봐요. 이거는 뭐냐면 내부 IP예요. 외부 IP가 아니고. 이런 IP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 IP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상대편 컴퓨터가 여기 IP가 만약에 뭐뭐뭐뭐 IP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핑하고 IP를 입력을 했는데 연결이 돼. 그러면 이 컴퓨터와 저쪽 컴퓨터는 네트워크상에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25대 컴퓨터가 있는데 두 번째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24대는 다 인터넷이 되는데, 그러면 그 두 번째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왜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핑 테스트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 업체에서 전화하잖아요. 우리 집 인터넷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거부터 검사시켜요. 얘를 먼저 검사시켜요. 컴퓨터 입력해서 켜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나면 뭐다? 내 컴퓨터 기계가 고장이 난 거고, 대부분 고장이 안 나니까 뭐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사 보낼게요 라고 해서 기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공유기가 고장이 났는지 허브가 고장 났는지 모뎀이 고장 났는지 뭔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IP 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현재 내 IP를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핑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핑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기본에 다 핑 테스트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 EXIT, 엑시트라고 하죠. 엑시트, 탈출하는 거. 그럼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닫기 단추 눌러도 되고, 엑시트 눌러도 되고, 여기 엑시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멈춰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좀 볼게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핑 테스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뭐 패켓 인터넷 그로퍼의 줄임말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아니고요. 인터넷이 현재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파악하는 서비스라 그랬죠. 핑 서비스, 핑 테스트 하는 게. 답은 세 번째가 되나요? 그러면요, 원격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서비스다. 자, 명령 프롭창에서 작업하다가 복귀하려면 어떻게 한다? 엑시트, EXIT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은
빠져나간다. 예전에 화장품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엑시트로 탈출해라. 그러니까는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은 이 화장품을 써야 피부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엑시트는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 그 광고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화장품 이름이 엑시트가 뭐야? 결과적으로 망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화장품 이름이 안 예뻐. 탈출구가 뭐야? 탈출구 엑시트가. 예. 근데 뜻은, 의미는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그것도 직업병 중에 하나지, 그렇게 보는 것도.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을 좀 볼게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기에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초창기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국가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편리하려고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다가 나름 성능이 좋아지니까 국가가, 야, 이거 전쟁에 써먹어야 되니까 좀 제대로 한번 더 확인해 볼래? 그래서 국가 전쟁 목적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기계는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럼 덧셈이란 명령을 넣어야 되고, 뺄셈 할 거다 그럼 뺄셈을 명령을 넣어야 되고, 그때그때 명령을 넣어야 돼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컴퓨터 켜서 매번 엑셀을 설치해야 돼. 껐다 켜면 엑셀이 안 깔려 있어. 그럼 또 깔아야 돼. 아니, 윈도우부터 다시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교수가 컴퓨터 안에다 프로그램을 미리 넣어놓으면 안 되냐, 엑셀을 설치해 놓고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5 더하기 3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5 더하기 3을 계산할 테고, 뺄셈 해라 그러면 뺄셈을 할 텐데, 그전에는 덧셈이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기억시켜 놓고 나서 그대로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폰 노이만 교수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ENIAC, 우리 책에 나올 거예요.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기기식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가 나왔는데, ENIAC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고요. 이 폰 노이만 교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가지고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에드삭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드삭. 이 에드삭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컴퓨터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그냥 계산기계라고만 불렀는데, 캘쿨레이터, 탁상용 계산기 같은 캘쿨레이터라고 불렀었는데, 에드삭부터 요 C가 컴퓨터의 C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니악을 만든 그 팀이 이제 다시 에드박이라는 것도 만들고 유니박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때가 1948년도 이때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폰 노이만 교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뭡니까? 라고 했는데, 최초의 계산기는 애니악이었어요. 애니악인데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었고요. 이 내장 방식을 채택한 게 에드삭. 그 에드삭을 만든, 에드삭은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드박도 나오고 유니박도 나왔고, 뭐 박이 많아요. 에드박, 뭐 유니박, 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에드삭이 되는 거죠. 에드삭.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 내장형 컴퓨터라는 말이 뭐냐? 폰 노이만 교수님이 논문에서 제안한 거고요. 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 일부 사용하는 서브루틴이나 구현이 경제적이겠지 뭐. 경제적이겠지. 컴퓨터 안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경제적인 거지. 프로그램 실행 시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사용한다.
지금 오늘날의 컴퓨터는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다. 이건 뭐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대별 특징.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상공회의소가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제해서 영역에서 뺐는데 2016년도인가 한 문제가 덜컥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한 거야. 시험에서 출제 범위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덜컥 나와 버리니까는 출판사에서 깜짝 놀래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넣었어요. 재작년 책에는 없었어요. 작년 책인가?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진공관 지능을 갖고 만들어요. 진공관은 우리 형광등처럼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진공관 보셨을 겁니다. 이런 뭐 큰 문구점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뭐 앤틱 해가지고 뭐 라디오나 이런 거를 진공관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공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트랜지스터 IC 반도체가 더 좋은 거지. 진공관은 뜨거워요. 그래서 자주 고장나고 잘 터지고. 네,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요즘 진공관을 쓰는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는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진공관의 한 10개 이상의 분량을 새끼손톱만한 크기로 작게 줄여서 만든 게 트랜지스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는 빨라지겠죠. 그렇죠? 처리 능력이. 그리고 이런 트랜지스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반도체로 만든 게 집적회로 모아서 쌓아놨다. IC. 그리고 그거를 고밀도 집적회로, 초고밀도 집적회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1, 2, 3, 4, 5세대까지 나가는데 요 세대별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OMR, OC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3세대고 PC는 4세대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5세대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스칼.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파스칼 철학자. 예, 그때는 이렇게 생기셨나봐요. 오래전 사람이죠. 오래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산기계를 만들어요. 도구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요 위에 눈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화기 다이얼처럼 얘를 오른쪽으로 디리릭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가 이제 1, 10, 100, 1000만, 10만 자리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요. 돌아가게끔.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9 하고 띡 올리면 0이 되면서 요 옆자리가 하나가 틱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게끔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계산 도구처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6학년 때 써봤었어요. 근데 그게 대학에 가서 보니까는 파스칼 계산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친구가 그걸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런 계산기도 시중에 나왔었어요. 찰스 바베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찰스 바베이지가 차분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가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태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설계도를 보니까 입력하는 영역, 처리하는 영역, 얘를 뭐 어떻게 출력하는 영역이 따로따로 돼 있더라 이거지. 따로따로.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의 시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이제 그 뒤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에이콘 교수예요. 예,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 전자식 계산기라고 하는 마크1이라는 거를 만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IBM이라는 회사하고 하버드 대학의 에이콘 교수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게 마크1이라는, 그때 이제 그 미사일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5톤밖에 안 된대요. 5톤. 예. 그 다음에 이제 쭈제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를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머클리 교수. 이 사람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아니죠. 에이컨 교수하고 에커트하고 모클리 교수가 이걸 가지고 만들고, 이게 애니악이라는, 무게가 35톤, 30톤. 예, 가로 세로 35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거죠. 에커트 교수고요. 아까는 모클리 교수고 이 사람은 에커트 교수고, 두 분이 같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이분이 폰 노이만 박사입니다. 예. 컴퓨터 그러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만드는 거죠. 앨런 튜링이라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암호 해독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튜링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암호는 독일군의 암호를 다 풀어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암호로 만들어서 보내도 다 풀어내니까 뭐 전쟁은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트랜지스터 만드신 분입니다. 돈 많이 버셨겠죠? 예. 마우스 만든 사람이 마우스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대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을 해요.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어서 내가 시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마우스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IBM 창시자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아시죠? GE. 그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창업주 발명왕 에디슨. 그분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IBM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왓슨. IBM 들어보셨죠? IBM. 예. IBM은 세계적인 슈퍼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PC를 IBM PC라 그래요. 맥이라고 하는 맥, 애플의 맥 컴퓨터냐 IBM PC냐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인텔 CPU. 예. 그리고 AMD의 창업주입니다. AMD 들어보셨어요? CPU 그러면 인텔이냐 AMD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구상에는. 그래픽 카드에 또 핵심 부품이 들어가고요. 슈퍼컴퓨터 CPU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36년생 동갑내기시죠? 예, 샌더스. 이 사람은 마이클 델 컴퓨터. 우리 많이 들어본 델 PC 있죠? 델 컴퓨터.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CPM이라는 운영체제를 발명해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CPM으로 공부했거든요. 이거로 제가 논문을 썼고요. CPM에 관한 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를 제가 이제 공부한 거죠. 80년대 초반에.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을 만든 사람. 팀 버너스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예전에 웹브라우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넷스케이프가 애플 때 MS 때문에 망했죠. 누군지 아시는 빌 게이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예.
동갑내기죠? 동갑내기들이 많네요. 예, 끼리끼리 동갑내기. 이 사람이 사과 저장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애플 컴퓨터. 만약에 사과 농장이 아니라 배 농장에서 졌다 그러면 컴퓨터 이름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과 농장에서 만들었어요. 그 사과 농장은 지금 사라졌고요.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됐고요. 그 자리에 애플 본사가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니라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업을 잘한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그냥 막 팔기 시작한 거야. 이름을 줘가지고 애플이라고. 그래갖고 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애플 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를 제가 안 태어나 봤고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는. 네.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를 아주 오래전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서 C라는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C. B라는 언어에서 C라는 언어가 나왔는데 이 C 언어를 가지고 유닉스를 다시 개량을 했어요. 그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C 언어를 독자적으로 공부한 이찬진이가 아래 한글을 개발했고요. 아래 한글로 C로 아래 한글을 만들었어요. 이찬진 씨가. 이 사람이 C 언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를 하나 상을 주더라도 많이 주겠죠. 그렇죠? 예.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 얼굴이 빠졌네. 리누스 토발즈는 뭐냐면 리눅스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요, MS를 제외한 웬만한 서버들은 다 리눅스를 써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도 다 리눅스를 씁니다. 그 리눅스는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C 언어를 가지고 다시 개량된 게 자바라는 언어고요. 예. 자바라는 언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얼굴들이 좀 안 나와요. 그렇죠? 특히 해커 이 사람들도 얼굴이 안 나와서 잘 우리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세계적인 명성을 아직 나타나질 못하니까 아까 그 그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컴퓨터라고 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계산할 수 있는 도구로 시작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5천년 전에 주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아까 16세기에 그 파스칼의 계산기,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거쳐오면서 이제 19세기 때 이제 1941년, 42년, 43년, 45년, 1950년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1951년도에는 유니백이라고 하는 상업용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44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원자탄, 원자핵 반응 분열 같은 것도 계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를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고요. 그 원자탄을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문화가 된 게 컴퓨터에 하나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1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2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두루뭉실 그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I는 여기서 말하는 IC는 집적 회로, 인터그레이션 서큐트, 모아서 쌓아놨다 그래서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그게 라지 스케일, 처음에 스몰 스케일, 라지 스케일, 스몰 스케일에, 미디움 스케일에, 라지 스케일에, 베리 라지 스케일에, 울트라 라지 스케일에,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예.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기했겠죠?
무슨 의미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컴퓨터를 분류해 보자 이거죠. 어떻게 분류할 거냐? 비싼 거, 싼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비싼 컴퓨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는 비싸다 싸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성능이 좋은 것,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래서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슈퍼컴퓨터. 여러분, 슈퍼컴퓨터는 딱 들어봐도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요. 지금 가장 최신에 들어와 있는 게 기상청에 들어와 있는 슈퍼컴퓨터. 한 400억 정도 돼요. 그 두 세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슈퍼컴퓨터를 우리 공짜를 줘도요, 못 써요. 1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하고 관리비가 한 60억 든대요.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예전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애니악을 만들었는데, 그 애니악이 작동이 될 때는요, 펜실베니아 주에 나가는 전기를 차단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 1초에 플롭스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숫자 연산을 플롭스라 그래요. 플롭스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테라가 얼마네요? 테라? 메가가 100만이고 기가가 10억이고 기가 위에가 테라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슈퍼컴퓨터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인공위성 제어, 일기예보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라기 파크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다 슈퍼컴퓨터로 영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은 KBS에 있는 그 컴퓨터로 했어요. 굉장히 성능 좋은,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는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영화들은 슈퍼컴퓨터로 해요. 그거를 다섯 대를 빌려 가지고 3개월을 편집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는 제작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메인 프레임은 뭐냐면 대형, 중형, 소형 이런 걸 메인 프레임이라 그래요. 미니 컴퓨터는요, 가격이 한 2, 3억 정도 가요. 미니 컴퓨터는 되게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 슈퍼컴퓨터나 메인 프레임에 비해서 작다고 해서 미니 컴퓨터입니다. 금액이 비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슈퍼컴퓨터 중에 비싼 거는 1000억씩 간 것도 있어요. 1000억짜리도 있어요. 그 대덕 연구단지에 거기에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국가의 모든 거를 통제하고 계산하는 그 슈퍼컴퓨터는 한 1000억씩 가요.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들어있으면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CPU로 사용하는 컴퓨터다 라고 했는데,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뭡니까? 손님이죠. 손님.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질문할 때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질문을 답변해주는 컴퓨터는 서버라고 하죠. 서버. 서비스해주는 컴퓨터 서버니까 더 좋아야 돼요. 예전엔 서버 클라이언트란 말을 안 썼어요. 왜냐면 독단적으로 사용을 했거든. 컴퓨터 혼자를 내가 쓰는 거였어요.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쓰든지.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말을 안 쓰고 워크스테이션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고성능 컴퓨터. 근데 이 고성능 컴퓨터가 혼자 쓰기 너무 아쉬워, 아깝고, 그래서 서비스 역할, 서버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 워크스테이션의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틀린 말이 있습니다. RISC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RISC 반대가 CISC거든요.
CISC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CISC라는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용으로 사용을 해요. 클라이언트용으로, 개인용 PC로. 근데 RISC를 클라이언트에서도 사용을 해요. 가격이 얼마냐면 RISC는요, 이 CPU는 금액이 보통 한 7짜리 가요. 비싸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CPU는 2~30만원이면 사야 20만원대 후반이면 아주 좋은 거 쓰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쓰는 서버에 사용하는 RISC 프로세스 CPU는 비싸요. 여러분 데스크탑은 뭡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데스크탑이죠. 그럼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건 뭐죠? 랩탑이라고 그러죠. 랩탑.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랩탑이라 그래요. 그 랩탑 중에 어떤 회사에서 노트북처럼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트북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요. 랩탑의 종류 중에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거지, 노트북이 랩탑하고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랩탑이라고 하는 건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자그마한 컴퓨터를 랩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컴퓨터는 무게가 한 10kg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뚜껑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책 펼치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란 이름으로 랩탑의 종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너무 이름이 좋거든. 그 다음부터는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팜탑이라 그래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거를 팜탑이라고 표현하겠죠. 예전에 팜탑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불편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능이 좋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와 버리니까 다 그냥 깨갱한 거지.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것도 팜탑이라고 보면 되죠. 태블릿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태블릿 PC 이런 거. PDA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 폴더형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인터넷도 되고 전자수첩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좀 넙디디한 그러한 핸드폰이 나왔었어요. 그걸 PDA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PDA가 깨갱하고 또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PDA가 뭐지?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테고. 저는 본인은 이 직종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PDA도 써봤고 뭐 기억이 나지만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터라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 예전에 그냥 영화를 보면 막 팔 쪽에다가 막 키보드 누르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헬멧 같은 거 쓰면 화면이 뜨고 그런 거, 그걸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옷 있잖아요. 옷에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심장 쪽에다가 옷하고 센서를 붙여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센서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핸드폰에서 분석도 되고 뭐 그렇게 만드는 웨어러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 되는데, 처리 능력이 말하는 거는 슈퍼냐, 메인프레임이냐, 미니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범용이냐 전용이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범용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 범용 컴퓨터, 뭐 전용 컴퓨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범용은 두루두루 쓰는 거고 전용은 특수한 용도로만 쓰는 게 전용 범용이지 뭐. 그 다음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나 웹 서버용으로 사용되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봐야 되죠. 워크스테이션. 랩탑, 팜탑, 데스크탑, 이거는 어디다 위치해 놓고 쓰느냐 하는 거지, 크기에 따라서. 파워스테이션이라는 말은 없고요. 자, 데이터 취급 형태로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냐, 아날로그 방식의 컴퓨터냐. 우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런데 용광로 온도를 재는 컴퓨터, 뭐 한강 물높이, 홍수가 났을 때 물높이를 측정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정해져 있는 전용 컴퓨터입니다. 용광로의 온도를 재는 컴퓨터는 용광로의 온도만 재는 거지 사람의 체온은 못 재요. 전원을 켜면 알아서 용광로 온도만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할 줄 몰라요. 즉 우리가 심장 박동 재는 거 있잖아요. 심전기 같은 거, 은행 저기 병원에 가면 있는 거, 걔는 그 용도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이 많아요.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디지털은 뭐죠?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지진계 같은 것도 아날로그죠. 지진계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혼합형이죠. 뭐 아날로그로 입력받아서 디지털로 출력한다든지 뭐 이런 거 혼합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디지털은 숫자냐 글자냐 이런 거고, 아날로그는 그래프냐 파형이냐 이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산술 논리 연산이냐 미적분 연산이냐, 논리 회로냐 증폭 회로냐. 근데 아날로그가 빨라요. 왜? 우리는 전원을 켜면 엑셀 실행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켜지자마자 온도 측정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내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온을 재는 건 체온만 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속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드건 틱 갖다 대면 시속 몇 킬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재는 거지. 간혹 뭐 야구공 날아가는 속도도 측정하더라고. 그런 속도만 하는 거야. 돌 굴러가는 속도 이런 거는 못해.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디지털은 대부분이 범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다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한다. 문제를 보시면 컴퓨터가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짬뽕이죠. 뭐 짬뽕. 옛날에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시동 걸 때는 가솔린을 쓰고 휘발유, 주행 중에는 전기를 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요즘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없던데? 대부분 전기차냐 수소차? 수소차도 있죠. 수소차. 근데 우리나라의 수소차가 서울에 4대인가 5대 밖에 없다는데. 하여튼 전기차는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장거리 운행을 못 한대요. 뭐 그런 특성은 있겠지만은 하여튼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날로그고, 디지털은 범용으로 쓰고, 하이브리드는 뭐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은 부호화된 숫자 문자, 산술 논리 연산, 증폭 회로가 아니죠. 논리 회로죠. 논리 회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게 논리 회로니까 증폭 회로는 아니다. 그 다음 자료 구성 단위 비트, bit 비트라고 하고요. 0이냐 1이냐, 0과 1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비트입니다. 0001 그러면 4개 비트가 되는 거죠. 그 4개 비트를 우리는 닙을 그래요. 닙을. 이진법이라고 써. 이진법, 이진수 한 자리를 쓰니까 뭐다? 비트고, 이진수 4자리를 모으면 4비트니까 16진수 한 자리가 되고, 닙을.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는데 표기는 이진법을 안 하고 16진법을 표기해요. 컴퓨터 자체는 이진법을 쓰는데 이진법으로 표현하려면 너무 길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진수 4개를 묶어 가지고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해요. 닙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짧게 줄여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이트는 8비트. 8비트. 이 8비트가 모이면 한 글자가 돼요. A냐, 3이냐, 뭐 이런 거.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성적표, 학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등등등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01 홍길동 90점, 80점, 70점 뭐 이렇게 이제 나열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목록을 우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쭉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록을 우리는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 파일. 성적 파일 그러죠. 다른 말로 리스트라 그러죠. 리스트. 그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실 때 네이버 회원가입이거나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입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 관한 항목 여기 한 줄 이거를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라 그래요. 한 줄. 그런 줄이 10줄이 되든 만 줄이 되든 100만 줄이 되든 한 묶음이 될 거 아닙니까? 파일. 그런데 이 파일을 통째로 가져가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덩어리 몇 개씩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블럭을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블럭. 블럭이라는 말이에요. 블럭. 물리적 레코드라 그래요. 물리적 레코드. 레코드는 논리적 레코드라고 하고요. 이 논리 레코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블럭, 물리적 레코드가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사장에 가면은 빨간 벽돌 같은 거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벽돌을 차로 치러 내리잖아요. 그게 파일이에요. 덩어리. 그런데 하나씩 쌀 거 아닙니까? 하나씩. 벽돌 갖고 쌀 땐 하나씩 쌌잖아요. 그게 레코드예요. 근데 쌀려고 보니까 운반을 해야죠. 등에다 지고 올라가잖아요. 10개고 20개씩. 그게 블럭이에요. 블럭은 처리 단위예요. 처리. 정정. 입출력 단위고요. 레코드는 처리 단위고요. 어차피 처리할 때는 하나씩 처리해요. 한 사람 거 처리하고 한 사람 거 처리하고. 그러나 한꺼번에 가져가야죠. 10개고 1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블럭. 우리들이 말하는 블럭.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블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블럭을 처리하는데 그 블럭 레코드 안에는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엑셀에서도 뭐 학번 항목, 이름 항목, 무슨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목 안에는 실제로 글자가 들어있고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길동 그러면 3글자 3바이트다. 아니 이거 6바이트. 우리말은 2글자씩이거든요. 1101 그럼 뭐다? 이거는 4글자. 그래서 필드가 항목이에요. 필드가 항목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템 그러게. 아이템, 항목, 아이템, 필드. 그런 항목이 여러 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드가 뭐냐면 글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90, 30,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05년생 몇 살?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하프 워드로 돼 있다, 풀 워드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이트가 8이에요. 예. 그럼 2바이트 같으면 16비트죠. 4바이트 같으면 어떻게 되죠? 32비트죠. 8바이트 같으면 64비트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64비트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64비트.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더블 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예요. 데이터가 8바이트씩 와도 한꺼번에 척척척 처리하는 거예요. 윈도우도 그렇고.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워드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시오. 뭐 하프워드는 2바이트, 뭐 더블 워드는 8바이트, 그 다음에 풀 워드는 뭐 6바이트, 그럼 풀 이건 4바이트죠? 뭐 이런 걸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여러 개 모일 수 있죠.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파일, 기말고사 파일,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파일, 기말고사 파일 있을 거 아닙니까? 1학년 성적 파일, 2학년 성적 파일, 학생들 신상기록 파일, 선생님들 급여 현황 파일.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어느 학교 데이터베이스. 간혹 방송에서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보니까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신상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발급받으려 그러면 동사무소 가잖아요. 동사무소 아닌 다른 동네 가면 어떻게 돼요? 발급 못 받잖아. 그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어느 동네 살아? 나 어느 동 산다. 뭐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그럼 글로 연락해서 이 안무개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를 만들어서 정보를 띄우든지 보내달라 이거지. 그럼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보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전 국민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으니까 동사무소 아무 동사무소 가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문제지 보시면 비트, 바이트, 워드, 아이템, 레코드 순서가 있죠. 순서. 그 순서가 맞았나 틀렸나 물어보는 거죠. 비트, 바이트, 워드, 레코드, 아이템. 뭐야? 비트, 바이트, 워드, 아이템, 레코드. 두 번째가 맞네. 자료 표현 방식에 대한 형식이다.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고 8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4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는 거죠. 워드는 바이트 모임인데 하프 워드, 풀 워드, 더블 워드로 분류된다. 1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다 맞겠죠. 뭐.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8비트가 모여서 니블이다. 4비트가 모여다. 4비트. 그 다음 코드.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쓰면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안녕하세요 라는 걸 모르니까 기계가 알아듣는 말은 아까 0이냐 1이냐 비트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0, 1, 1, 0,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사람이 말한 거를 기계가 표현하려니까 기계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BCD 코드라는 게 먼저 나와요. BCD 코드. BCD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이라 그래서 이진법과 십진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진법, 십진법으로. 그런데 얘는 6비트입니다. 6비트, 6비트인데요. 6비트는 2의 6승이니까 64라는 숫자가 나오죠. 경우의 수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10개가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가 26, 26이면 그것만 해도 62개죠. 대문자 62, 26개, 소문자 26개, 합이 52개고 숫자 10개니까 62개고 거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만 써도 66개잖아요. 얘는 최대 64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소문자를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괄호 열고 닫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점, 느낌표, 쉼표, 괄호, 뭐 물음표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소문자를 못 썼어요. 오로지 다 대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불편해 죽겠죠. 소문자를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냐? 건너뛰어서 EBCD DIC라는 게 나온 거예요. EBCD DIC. BCD를 extend,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BCD는요. BCD는 6비트라 그랬고요. 6비트. 6비트니까는 2의 6승. 그래서 64. 근데 이 BCD IC는 8비트예요. 8비트. 얘는 2의 8승. 아, 이게 거듭 제곱 기호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여기 거듭 제곱 기호예요. 2의 6승, 2의 8승 이런 거듭 제곱 기호입니다. 2의 8승이니까는 256이거든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쓰는 기호들은요, 숫자, 문자, 그러니까 문자면 대소문자 52개하고 숫자 10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키보드에 있는 거 한번 다 보세요. 7비트만 해도 돼. 7비트로 구성해도 되는데 8비트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유있게 8비트로 만들었어요. 알파벳이 몇 개나 돼요? 숫자는 10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점 느낌표 쉼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7비트로 구성해도 되는데 왜 8비트로 했느냐면 여유있게 컴퓨터 처리 잘 되니까, 슈퍼컴퓨터들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통신을 하게 생겼습니다. 통신. 여러분 통신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 PC통신, 지금 인터넷 통신 말고 그 전에 전화선을 하는 통신. 옛날에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PC통신. 그땐 전화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전화선의 속도가 얼마냐면요, 전화선은 속도가 56,000 bps. 가장 빠른 게 최대. 인터넷 속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인터넷 속도는 100mbps예요. 메가가 100만이에요. 그러면 56,000이니까 56K거든요. 이거는 56kbps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100메가니까 얘보다 2000배 빠른 거지. 키로 다음에 메가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전화선은 단점이 있어요. 느리고 혼선 잡음이 생겼죠. 옛날에 혼선 생기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들. 옆집 소리도 막 들려, 잡음도 들리고 혼선도 들리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저쪽에 제대로 받을까? 못 받죠. 그리고 느려, 비싸. 3분 한 통화에 50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3분이 아니라 5분 가면 어떻게 돼? 100원 내야 돼. 100원 내야 돼. 그런데 이 8비트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8비트로 보내면 굳이 7비트로 보내도 되는데 여유롭게 8비트로 만들었으니까 한 비트는 쓸데없는 비트잖아요. 안 그래도 느리고 비싼데 8개씩 보내려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얘를 7비트로 줄이자. 다시 통신을 하기 위해서 8비트 EBCDIC 코드를 7비트 코드로 변환을 시키자. 그리고 나서 송신을 하자, 송수신을 하자 이거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7비트로 변환시켜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코드가 바로 뭐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ASCII라는 코드예요. 이거. ASCII 코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비트로 만들면 돼. 7비트로 보내면 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PC가 나왔어요.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는데, 퍼스널 컴퓨터도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원체 성능이 좋은 거니까 빨리빨리 변환이 되지만, PC를 만약에 EBCDIC 코드로 만들어서 통신할 때 또 ASCII 코드라는 거로 또 바꿔서 보내려면 PC는 감당을 못해. 느려가지고. 그래, 아예 그러면 PC는 ASCII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변환시킬 필요가 없다. 바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용으로, 그 이후에는 PC용으로 만든 게 ASCII 코드예요.
그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얘가 6, 7, 8이니까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순서는 뭐야? BCD, EBC, DIC 그 다음에 ASCII 코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설명해놔야 돼. 얘는 6비트, 8비트, 얘는 7비트. ASCII는 읽을 때 ASCII라고 읽어요. 콩글리시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인데 정보통신용 코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자세한 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풀면 되고요. 그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른 코드도 있어요. 아까 EBCDIC니 ASCII 코드는 통신용이에요. 통신용.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ASCII 코드를 보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혼선 잡음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대로 에러가 없이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리티 체크라는 거를 만들어요. 페리티 체크 비트는 한 비트입니다. 얘를 7비트 뒤에다가 앞이나 뒤에다 하나를 붙여요. 지금은 페리티 체크 안 해요. 요즘 우리 인터넷을 할 때는 페리티 체크를 안 합니다. 광통신은요 에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를 잘못 보내면 저쪽에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야, 이 부분 잘못됐어. 다시 보내줘.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다시 보내고 다시 또 되돌려서 재전송해 줘야 되고 빠꾸했다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해밍이란 박사가 자기 이름을 딴 코드를 만들어요. 해밍 코드. 이 해밍 코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도 되고 알아서 쓱 고쳐버려. 페리티 체크는 에러 검출을 목적하는 거예요. 에러 검출만 하는 거고요. 해밍은 에러 검출도 되고 교정도 돼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문제는 또 생겼어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아까 ASCII 코드니 뭐 이런 거는 영어권이잖아요. 영어. ABCD만 쓰면 되는데 우리말이 문제야. 우리말은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쌍기역, 기역, 아야어여, 가나다라, 자음, 모음이 섞여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기존의 영문자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제 나눠서 영문자와 우리말은 자음, 모음을 이제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코드를 만들어야 돼. ASCII 코드라는 말은 영문 코드란 말이에요. 우리말 코드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다 영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름이라고 쓰지 못하고 뭐 쓴다? 이 이름 이렇게 콩글리시로 이 이름 또는 뭐 어떻게 name 뭐 이런 식으로 영어권으로 써야지. 우리말로 못 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말 코드를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세운상가에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우리말 코드를 만들어요. 그게 조합형 코드입니다. 세운상가에서 만들었어요. 세운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형이니까 뭡니까? 이거죠. 자, 이 글자 있죠? 갈자, 날짜, 이 글자, 이런 게 되나요? 이거 이 글자 있죠? 이런 글자는 있어요? 수탁, 탁자 있다. 그럼 이거 있나? 잘 먹고 잘 살다. 이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조합형이야. 조합형. 자음, 모음, 초성, 중성, 종성을 결합하면 글자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표준이 없다 보니까 표준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떡하니 만들게 완성형을 만들어 놨어요. 조합형은 안 된다. 왜? 없는 글자를 뭐하러 써? 있는 글자만 쓰면 될 거 아니냐. 완성되어 있는 글자만 써라. 그래서 완성형 국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운 코드를 만든 팀이 난리가 난 거야. 그거를 지금까지 써왔던 국민들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없는 글자니까 쓰지 말라고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고 있잖아. 국어 선생님이 자, 이런 글자는 없으니까 쓰면 안 돼요 라고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체를 입력을 못 하잖아요. 안 된다. 조합형 인정해 달라. 국가가 또 똥꼬집을 편 거예요. 에이, 알았어. 확장 완성형 하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조합형도 되게끔. 그러다가 이제 한바탕 하고 나니까 완성형 한글 코드 국가 표준, 조합형 한글 코드 국가 표준 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인정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예요. 근데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2바이트라고 돼 있죠. 보세요. 두 글자 같지 않아요? 우리말 한 글자에 영어 두 글자 들어가잖아요. 숫자 두 글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말은 2바이트. 그 다음에 영어나 숫자는 뭐다? 1바이트. 그 이유가 있어요.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초성, 중성, 종성이 몇 개인지. 그래서 초성이 5비트, 중성 5비트, 초성, 중성, 종성이 5비트, 5비트. 그럼 15비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글이다라는 비트를 하나 넣어주면 16비트. 그래서 2바이트를 만든 거예요. 특히 우리 종성은 받침이 여러 개 있잖아요. 5비트는 몇 개입니까? 32개. 우리나라 받침의 개수가 32개는 넘지 않거든요. 5비트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16비트로 우리말을 쓴 거예요. 한자도 2바이트고요. 한자도 2바이트로. 그런데 2000년에 유니코드라는 걸 만들어요. 역사가 좀 복잡해지는데, 예. 여러분들 일본 사이트 들어가 보셨죠? 야후 재팬에 들어가면 일본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야후 재팬 들어가면 에러 났거든요. 이 글자가 다 깨져서 나와요. 예, 또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말이 다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네이버에 들어오면 우리말이 다 깨져서 나와요. 호환이 안 돼요. 글자, 나라마다 글자가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2000년에 전 세계 모든 글자를 2바이트로 다 표현하게끔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채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롬은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다 원하는 날짜로 원하는 그 나라 말로 다 변환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니코드라는 거고요. 유니코드는 무조건 숫자든 문자든 우리말이든 영어든 중국말이든 2바이트로 변한다. 그러니까 다음 중 크기가 다른 걸 고르시오. 완성형 한글, 조합형 한자, 유니코드 숫자. 다 2바이트죠. 조합형 영문, 얘는 1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한자는 2바이트예요 다. 그런데 조합형이나 완성형에서는 영문이나 숫자는 1바이트고 유니코드는 다 2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중 크기가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나왔나 볼까요?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밍 코드 1번.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
아스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해밍 코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검출하고 오류하는 거. 아스키 코드는 존 비트가 3개고 디지트 비트가 4개, 합이 7개 비트예요. 근데 대형 컴퓨터가 쓰는 게 아니죠. 대형 컴퓨터는 EBCDIC라고 해서 8비트를 쓰잖아요. 8비트.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대문자, 소문자, 숫자, 문자 이런 거를 표현했다. 맞나?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뭐예요? 그림, 음성, 동영상 이런 거잖아요. 멀티미디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아스키 코드는 글자 위주라니까. 숫자, 문자 이런 거. 예. 3번이 맞는 말이지. 3번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중앙처리 장치 CPU 라고 되어 있어요. CPU는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기억장치가 아니고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근데 레지스터도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장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근사해 보이고 아주 작은 양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레지스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제어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본래는 제어장치가 따로 있고 연산장치가 따로 있어요. 회로를 따로따로 사서 꽂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방식이고요. 제어장치하고 연산장치를 하나의 회로에다 묶어 놓은 거, 연산장치, 제어장치를 하나의 회로에다 묶어 놓은 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래요. 아까 마이크로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텔 CPU라는 거. 그 인텔 CPU가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의 칩에. 그건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간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다 마이크로 컴퓨터죠. 제어장치 따로 꽂고 연산장치 따로 꽂는 거 아니니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레지스터라는 말은 뭐냐면 컴퓨터 안에서 뭔가 처리할 거 아닙니까? 처리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도 무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해봐라. 그러면 더 했더니 얼마예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억하는 공간을 레지스터라 그래요. 컴퓨터는 뭐라고 하면 네 하고 대꾸를 해야 되거든. 답변이 필요하거든. 뭔가 했는지를. 그걸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레지스터가 그 해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립플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렛지라는 거로 만들 수 있대요. 이건 몰라도 돼요. 렛지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정보처리 자격증에는 나와요. 플립플롭이 뭐고 렛지가 뭔지는 나오는데 우리는 하여튼 플립플롭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레지스터가 기억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도 있고 보조기억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잖아요. CPU가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애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가 올까? 레지스터가? 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도 레지스터가 있겠지, 머릿속에.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뇌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러면 이 중앙처리 장치 CPU가 좋으냐 나쁘냐를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컴퓨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던 완성 제품을 구매하시던 노트북을 구매하시던 간에 카탈로그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요즘 삼성이나 LG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노트북 같은 거.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7세대, 뭐 8세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7세대보단 8세대가 좋아요. 새로 나온 컴퓨터 회로니까. 근데 속도가 있어요. 얘는 3.6GHz, 얘는 3.2GHz, 여기 캐시 메모리 8메가, 12메가 이런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64비트 처리 방식, 얘는 3.7기가, 3.7기가라고 써있네요. 스레드가 12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클럭 속도라는 말이 나오죠. 클럭 속도. 클럭 속도가 그거예요. 3.7GHz 초당 37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거. 기가가 10억이니까 3.70GHz니까 1초당 37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인다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형광등은 60Hz예요. 60Hz. 전기적 신호가 60번 깜빡깜빡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자가 막 튀니까 1분에 60초, 1초에 60번을 튀니까 그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클럭 스피드. 또 아까 플롭스라는 말 나왔었는데 슈퍼컴퓨터는 뭐 30에서 50 테라플롭스니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밉스도 있어요. 밉스는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라 그래서 초당 몇백만 번 계산하느냐고. 그러니까 50 밉스 그럼 뭐야? 1초에 50만 번 계산한다고. 지구상 최초의 컴퓨터, 아까 애니악 뭐 이런 거 있었죠? 얘네들은 초당 3천만 번, 5천만 번 계산해요. 5천번. 5천만 번이 아니라 3천번에서 5천번 덧셈을 해요. 덧셈 문제를 5천개 하는 거예요. 3천개. 근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옛날 8비트 컴퓨터 있었죠? 그게 1MHz입니다. 100만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3.7기가니까 3700배 빨라진 거예요. 3700배. 8비트 컴퓨터보다 3700배 빨라진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이 차가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좋으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연비가 얼마큼 되느냐, 뭐 에어백이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 다음 중앙 처리 장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클럭 주파수 아까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아까 있었어요. 12MHz 메가헤르츠가 12M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워드 64비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FSB라고 하는 거 있는데, FSB 이런 것도 이제 따지는 게 있고, 하여튼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이런 CPU가 좋아야 되거든. 일단은 CPU가 나쁘면 더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뭐라도 성능이 좋으면 비싸다니까. 보세요. 얘는 38만 9천 원인데 얘는 왜 6만 8천 원일까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헥사코어고요. 얘는 듀얼 코어래요. 이게 뭔 얘기냐? 헥사코어는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고, 듀얼 코어는 2마리 말이 끄는 마차고. 그게 일꾼이 6명이 오는 거고 이건 2명이 오는 거야. 일을 시키면 6명이 와서 양손에 두 팔에 물건을 들고 막 작업을 해. 스레드가 그거예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를 스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비싸지. 얘보다 훨씬 비싸지.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요거 클럭 스피드가 다르잖아. 클럭 스피드가 얘는 3.2 얘는 3.7 얘가 더 빨라. 근데 전기요금이 더 먹네. 65W 95W. 여러분 65W면 우리가 60W 형광등 켜잖아. 얘는 95W야. 그럼 컴퓨터 1시간 쓰면 뭐야? 형광등 1시간 틀어놓은 것보다 센 거지. 많이 비싸죠.
근데 아까 그 서버용 CPU라 그랬잖아요. RISC, CISC 중에 RISC 코드 CPU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온이라고 나오네 있죠. 제온. 이 제온이라는 게 서버용 CPU인데 CPU 가격이 얼마예요? 아까는 개인용 컴퓨터 CPU 30만원, 20만원, 6만원이고 얘는 서버용 CPU 400만원, 300만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CPU를 30만 개 꽂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슈퍼컴퓨터. 400만원짜리 30만 개 꽂으면 1조 2천억 정도 가지. 1조 2천억. CPU 가격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인용 컴퓨터에 이런 CPU를 달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좋아지는 것, 좋은 걸 써야 되니까.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는데, 중앙처리 장치는 연산, 제어, 그거죠. 근데 연산 장치는 두 가지예요. 논리연산,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연산이고, 크다 작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논리연산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연산장치 ALU라고 부르죠. ALU. 그 다음에 제어장치. 이 두 가지가 중앙처리 장치고, 입력장치는 주변장치.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뭐다? 아까 CPU 내에서 뭐를 처리하고 남은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는 거라 그랬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랬죠. 주기억정부터 느린 건 아니잖아.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렸죠. 용량은 작아요. 결과만 딱 기억하는 거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제어장치를 한번 볼게요. 제어장치는 말 그대로 통제하는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학에서는 5 더하기 3 빼기 2는 하고 물어보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컴퓨터 엑셀에서는 는을 먼저 쓰죠. 그럼 이거는 5와 3을 더한 상태에서 2를 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기어장치가 5, 3, 2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각각 분해해서 주기억장치에게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5와 3을 더하는 명령을 연산장치에게 내려. 5와 3을 더해!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 8을 다시 주기억장치에게 내려서 기억을 시켜요. 이때 결과 8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견산된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 8이 레지스터가 기억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8과 2를 불러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 명령의 주소를 이용해서 다음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의 주소를 이용해서 뺄셈
뺄셈을 처리하게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8 빼기 2가 되는 거죠. 8 빼기 2가 이를 계산한 결과 글자가 안 써지나? 계산한 결과 6을 다시 주기억 장치에게 기억시킨다. 그리고 최종 결과 6을 하면 출력 장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5와 3과 2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걸 입력 장치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입력 장치로부터 5와 3과 2 그리고 입력받은 거를 분해해서 주기억 장치에게 저장시키는 명령을 하고, 저장된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더해야 되고, 그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빼야 되고. 근데 빼려니까 지금 뺄셈이라는 명령을 아까 기억을 시켜 놓는다 그랬는데, 덧셈 뺄셈을, 그럼 그 다음 명령어를 우리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찾아오는 작업을 또 다 지어 장치가 하는 거예요.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척척척 할 것 같은데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지어 장치는 명령을 지시하는 거죠. 더해라 빼라 그러면 연산 장치가 하는 거고, 첫째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두 가지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 했으니까 5와 3을 더하는 거죠. 그럼 현재 덧셈 명령 하고 있잖아요. 명령 레지스터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나 지금 덧셈 하는 중이야 라고. 명령 레지스터가 하는 일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덧셈을 하고 있는지 뺄셈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제 차후에 뺄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뺄셈의 위치를 기억해야 돼. 컴퓨터는 다 분해해서 각각 다 보관해둬요. 너는 1호실, 너는 2호실, 3호실, 4호실 다 따로따로 방에다 보관해둬요. 그래갖고 야 다음 명령 어디 있더라? 아 맞다, 5호실에 있는 명령 가져올 거지? 하고 다음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가서 찾아오면 되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뺄셈이 있네. 그럼 뺄셈을 하면 되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든지 다 기억시켜놔요. 번지수를 이용해서. 명령 해독기는 뭐냐면, 자 덧셈 할 거다 그랬더니, 덧셈이 뭐야? 너 덧셈 몰라? 나 몰라. 덧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뺄셈이 뭔지. 그게 명령 해독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말뜻은. 컴퓨터는 덧셈 그러면 덧셈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제어 장치가 연산 장치한테 야 덧셈은 이렇게 하는 게 덧셈이야. 그러면 연산 장치가 오케이 알아서 싹 그렇게 연산을 하겠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 머신 사이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단순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5 더하기 3 빼기 2가 뭐냐? 그랬죠.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불러와야죠. 5 더하기 3인지 5 빼기 3인지 홀수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야 5 더하기 3이 뭐니? 더하기가 뭐야? 해독을 해야죠.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덧셈 오케이 실행하겠죠. 실행하면 실행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 더하기 3 그럼 8하고 저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명령을 호출을 해야 되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해독해야 되고, 해독이 됐으면 이제 뺄셈을 하든지 명령을 실행하고, 그럼 또 결과가 얼마인지 저장이 돼야 되겠죠. 이 4단계로 움직이는 걸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더하기가 뭐다 빼기가 뭐다라고 알려줬으니까 덧셈 뺄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계산하는 장치가 연산장치예요. 연산장치를 영어로 ALU, 다른 말로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라 그래요.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 연산장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산술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 연산, 관계 연산 다 해요. 연산장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누산기 꼭 기억하셔야 돼. 누산기.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 할 때 5와 3을 더한 결과 8이 기억돼야 되고, 그러니까 누산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산기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타예요. 원래 명칭이.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타를 줄여서 그냥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타예요. 다요. 예. 가산기는 실제 덧셈하는 기계고, 근데 뺄셈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보수기를 통해서 덧셈을 하면 뺄셈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5와 3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덧셈 명령이 아까 명령 레지스터에 기억되어 있고, 뭐와 뭐를 더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데이터 레지스터가 야 5 일로와, 3 너 일로 와봐, 알았어 내가 2개 더 할게 하고 데이터를 기억을 해줘야지. 누산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연산장치에서는 누산기 이런거. 상태 레지스터는 뭐냐면 5와 3을 더하면 플러스 8이 되고, 만약에 5 빼기 3 하면 플러스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도 기억을,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뺄셈을 하려면 자릿수를 빌려와야 되고, 이런 거. 또 5와 6을 더하면 11이 되니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하는 게 상태를 기억하는 거다. 상태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제어장치 문제 중에는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니거든요. 가산기는 연산장치 소속이잖아요. 35페이지 제어장치 구성 요소 중에 가산기, 아까 보수기, 누산기, 얘네들은 연산장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은 다 제어장치 소속인데 소속이 다른 거죠. 제어장치에 관한 기능이다. 설명이 옳은 것. 자료의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입력장치지. 출력하는 건 출력장치고, 연산을 수행하는 건 연산장치고. 말이 그렇잖아요.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거, 그러면 저장장치지, 기억장치잖아. 근데 지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 그게 제어장치겠지, 뭐 두 번째가. 대략 문제 뜻을,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죠? 예. 연산장치에서는 누산기가 뭐니? 라고 물어보죠. 누산기. 다음, 실행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뭡니까? 그럼 누산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연산장치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아닌 거? 그럼 뭐 연산 아니면 제어장치에 속하는 애겠지.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번지수를 기억하는 거니까 얘는 연산장치가 아니라 제어장치 소속이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얘도 레지스터를 빼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만 얘기하지만, 보수기도 컴플리멘터 레지스터라고 하고. 근데 여기 있는 건 실제로 우리가 못 봤으니, 이렇게 이런 거 있다더라 하는 걸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고요. 천상. 저도 컴퓨터 회로를 부셔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가산기가 있고 보수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로가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그걸 망치로 깼더니 그 안에 뭐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 근데 처음에 이런 회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0이냐 1이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반도체 구성 요소 안에 이런 게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저장장치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저장장치.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주기억장치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나오는데, 주기억장치는 메인 메모리.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그러면 요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요런 거, 요런 회로, 요런 거 컴퓨터를 뜯어보면 요런 거 있어요. 이거는 PC에 꽂는 거고요. 실제 크기도 한 요만해 보여요. 요 모니터에서 보면 요 정도 되는데, 요 반만한 것도 있어요. 노트북용은 요거 반만해요. 여기 PC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트북용은 안 보이나? PC용. 비싼 건 또 엄청 비쌉니다. 메모리도요,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 그러면 노트북용을 한번 볼까요? 노트북용은 또 조그매요. 노트북용은 또 조그만데, 손가락 한 3마디?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돼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PC용은 더 넓고요. 요 까만 게 반도체입니다. 여기 메모리예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뭐 몇 기가 디램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여기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거고요. 요게 반도체입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주기억 장치는 요거만 주기억 장치는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 종류가 많은데, 실제 컴퓨터 CPU가 명령을 전달하면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주기억 장치예요.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5와 3을 더하는 연산 장치가 있고, 5와 3을 더해서 버무려 갖고 어디서 보관해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보관해 두는 것이 주기억 장치고, 여러분이 게임을 실행하면 그 게임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 있었거든요. 걔를 실행하는 순간 주기억 장치로 와요. 제가 메모장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메모장을 실행했는데, 이 메모장은 본래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던 건데, 제가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메모장을 클릭했더니 주기억 장치로 작동이 되고,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데이터도 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입력한 게 지워질 거 아닙니까? 메모장은 다시 불러오면 되지만 이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니까 저장을 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해 둬야죠. 보조기억 장치는 정전돼도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조기억 장치에서 저장 명령을 하면, 주기억 장치에서 저장 명령을 하면 보조기억 장치에 실제 저장이 되죠. 그럼 저장 명령은 입력, 출력, 뭘까요? 거기 파일에 가서 우리가 저장 그러잖아요. 그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입력 명령이에요? 출력 명령이에요? 입력 같으면 제가 안 물어봤죠.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원이 있는데 옆 사람한테 줬어요. 입력, 출력. 그러면 얘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죠.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보냈죠. 입력, 출력. 당연히 출력이죠. 근데 우리가 저장 그러면 입력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역할이 그런 거죠. 주기억 장치에 있었던 거를, 나한테 있던 거를 다른 곳에 보냈잖아. 그렇죠. 그럼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야? 보조기억 장치가 우선이야?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지. 그렇죠. 예.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입력, 출력 안 물어봐요. 그러나 누가 우선이냐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롬과 램이 있어요. 롬과 램. 롬이라는 거는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 안 지워져요. 정전이 돼도 안 지워져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전이 돼도 안 지워진다는 얘기고,
옛날 전자사전이 있었죠. 전자수첩. 전자수첩이나 전자사전에 사전에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원을 켜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자수첩에 들어가 있는, 전자사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롬에 들어 있어요. 그 전원이 꺼져도 배터리가 다 돼도 안 지워져. 배터리만 갈아 끼면 다시 나오는 거지. 그게 롬이에요. 롬은 종류가 많아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이피롬.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생산해 놓은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피아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 디지털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에서 띡띡띡 누르면 피아노 소리도 나고 올겐 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스크롬이에요. 마스크롬이에요. 이건 못 고쳐요. 그 다음에 피롬은 뭐냐면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 와요. 여러분 공 CD 아시잖아. 공 CD. CD 비어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CD 레코딩 한다 그러죠. CD 굽는다 그러잖아요. 딱 한 번 구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롬도 비어있는 상태로 오면 그 롬 라이터기로 뭔가 명령을 걸어서 탁 한번 기록하면 돼요. 근데 에러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되고. 이 피롬은 뭐냐면 쓰고 지우고 여러 번 하게 만들자. 근데 자외선을 이용하래. 그럼 기계 안에 자외선 발생기가 있어야 지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불편하죠, 자외선이라는 게. 얘는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는 대부분 전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전기적 전기를 줘가지고 쓰고 지우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든 게 EEP롬이에요. EEP롬. 말도 길어. EEP롬은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써요.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EEP롬은 아주 적은 양을 쓰고 지우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정전이 돼도 내용이 안 지워지고 전원만 넣어주면 작동이 되고, 단점은 공간이 아주 적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공간을 늘리면 어떨까? 좋잖아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하는 애는 전원이 꺼지면 확 지워지거든. 다시 명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롬은 지우지만 않으면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살아있으니까 이 EEP롬을 말도 힘들어. EEP롬을 용량을 크게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디카 메모리, 마이크로 SD,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이 플래시 메모리로 활용하게끔 만든 게 EEP롬이, EEP롬은 주기억 장치인데 플래시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를 발전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USB 메모리 없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티카 메모리, 티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못 찍잖아요. 옛날에 거기다가 DVD 같은 걸 넣고 촬영했단 말이야. DVD는 한번 기록하면 끝이거든. 재활용도 안 되고. 램은 휘발성이에요. 전원이 오프가 되면 내용이 지워져요. 그래서 편리성은 있어요. 편리성은 있는데 뭐가 편리성이 있느냐? 일단 빨라. 아까 레지스터 같은 CPU 내에 있는 저장 공간보다는 느리지만 메모리, 일반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빨라. 그리고 이 램이라는 곳에서 윈도우가 작동이 되고 포토샵이 작동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을 구매하실 때는 빠른 거를 구매하셔야 되고 용량 큰 거를 구매하셔야 돼요. 저장 장치는 용량 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속도 빠른 것도 따져야 돼요. 근데 메모리 중에 용량 크고 속도 빠른 건 비싸지. 더 비싸지. 네.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게 있는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램은 두 가지예요. 동적 램, 정적 램. 우리들이 알고 있는 램, 반도체, 이게 동적 램입니다. D램. 삼성전자에서 64기가 D램을 생산했어요. 이게 D램이에요. D램. S램은 좀 달라요. D램은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리를 물에다 올려놓으면은요,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발을 움직인대요. 안 그러면 빠진대요. 동적램이라고 하는 저 D램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전이 되기 전까지는 기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지워져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진다니까요.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져요. 그래서 지워지기 전에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가 물속에서 막 발버둥을 쳐야 물에 떠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전원이 공급되면 지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S램이에요. S램이니까 D램보다 얼마나 빠를까요? 엄청 빠르겠죠. 그런데 S램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리고 커 부피가 D램은 조그맣게 만드는데 S램은 조그맣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집적도도 낮아. 그러니까 커. 근데 빨라. 좋아. 근데 전기요금도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캐시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주기억 장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이 빨라요. CPU가 빨라요. CPU가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이거 처리해!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네! 하고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CPU하고 주기억 장치 속도 차이가 많이 차이 나요. 그러면 CPU가 뭐를 한꺼번에 명령을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꺼번에 던져주면 이 주기억 장치 동적 램이라는 D램은 잠깐만요. 하나씩 기억할게요 하고 더디어. 그러면 CPU는 빨리 전달하고 자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디니까 천천히 불러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중간에 빠른 애 하나 두자. 빠른 애. 사장님이 말단 직원한테 뭐라고 전달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부장님들 이 얘기를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일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부장님들이 과장하고 일반 사원들한테 착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장님은 전달했으니까 자기 일 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왜냐면 CPU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더 느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속도 차이를 뒤에 설명 나와요. 속도 차이를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캐시 메모리인데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려니까 일반 주기억 장치보다는 빠른 주기억 장치를 써야 된다. 그래서 S램을 쓴 거예요. S램을. 그럼 만약에 슈퍼컴퓨터는 D램을 쓸까? S램 쓰면 되잖아. 비싸더라도 부피가 크더라도 슈퍼컴퓨터를 가방에 넣고 다닐 건 아니잖아. 건물에다 집어넣고 쓰면 되니까. 슈퍼컴퓨터들은 D램보다는 S램을 쓰겠지. 빠르고 좋으니까. 예. 주기억 장치의 단점은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빠르긴 빠르지만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 저장 용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전원이 꺼지면 내용도 꺼져. 불편한 거야. 주기억 장치의 단점은.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보다 빠르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거지 뭐. 역으로 생각한다면. 문제 한번 볼까요?
주기억 장치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기억 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니라 휘발성 메모리죠. 전원이 오프가 되면 내용이 지워진다 그랬죠. 롬이라고 하는 거에는 롬에는 입출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롬에는 주기억 장치죠. 롬도요.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 현재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램은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1번이 틀린 거죠 아까. 다음 보기에 적합한 기억 소자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해야 된다. D램이지 뭐. 다이나믹한 램이라고. D램. 동적 램이라고 하는 거. 답은 두 번째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뭐 CD,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이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마그네틱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이런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기타 메모리란 말이 나왔어요. 기타 메모리. 기타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다, 주기억 장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 주기억 장치의 일종인데, 얘를 보조기억 장치화 시킨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USB 형식으로 꽂으면 USB 메모리 스틱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디지털 카메라 안에 메모리로 집어넣어서 촬영하는 거는 또 뭐 디카 메모리라고 부르고, MP3 플레이어라든지 이런데, 우리 스마트폰도 뭐예요? 다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죠. 얘를 전원을 켜가지고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려 그러면 배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일반 전기가 힘이 세니까 윈도우를 불러가지고 탁 작동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냐면 이 안에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전원을 켜면 기계만 작동시키는 거야. 모니터는 켜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은 알아서 들어있었잖아.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오는 게 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배터리 전원 켜는 건 그런 거죠. 거기다가 프로그램까지 직접 다 불러오려면 너무 더디지. 그럼 켜놓고 살아야지.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빠르고 CPU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느리니까, 빠른 애가 느린 애한테 전달하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한테 CPU가 전달을 해줘요. 캐시 메모리는 CPU만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럼 CPU는 이제 전달을 했으니까 알아서 자기 일 또 막 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캐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 일반 D램을 불러가지고, 야, CPU가 이렇게 하래 하고 천천히 불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아까 비싸다 그랬죠. 근데 주기억 장치 커야 돼요. 사람 머리가 주기억 장치고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보조기억 장치란 말이야. 근데 보조기억 장치 아무리 많이 들어있으면 뭐해? 주기억 장치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주기억 장치는 사망하는 즉시 사라지겠죠, 내용이. 근데 아직 배터리 살아있잖아, 우리. 계속 기억하는 건데, 아까 D램처럼 돌아서면 까먹고 까먹기 전에 또 기억해야 되고 마치 D램처럼.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S램 같대. 한번 기억하면 탁 기억해. 부러운데 저는 그리지를 못해가지고 매번 봐야 돼. 지워지기 전에.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너무 작아, 비싸. 그래서 용량을 크게 못하니까는 불편해. 그럼 보조기억 장치는 저렴하고 용량이 크니까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빌려 쓰면 안 되냐?
주기억 장치처럼. 그걸 가상 메모리라 그래요. 버퍼라고 하는 말은요, 버퍼. 속도 빠른 애하고 느린 애하고 사이에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다 버퍼라 그래요. 우리 그 스폴 배웠잖아요. 스폴 프린터에서. 스폴도 버퍼예요. 스폴링 하는 것도 버퍼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프린터로 직접 전달하니까 프린터는 너무 느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인쇄 내용을 전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버퍼를 쓰는 거예요. 버퍼링이 빨라야죠. 대신에 버퍼링이 느리면 어떻게 돼? 버벅거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연관 메모리라는 말도 있어요. 연관 메모리.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 원래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 그 망원시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몇 번지 몇 호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 망원시장? 망원시장은 뭐 망원동에 있겠지 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하는 거야. 내용. 편하잖아. 예를 들어서 정육점 그러면 정육점이 뭐 몇 번지 몇 호 이게 아니라 아 고기 파는 곳, 내용을 기억하면 편하잖아. 정육점이라는 뜻이. 컴퓨터는 다 주소를 기억해요. 주소를. 근데 주소를 기억하려니까는 복잡해.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이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내용을 기억하면 편하잖아. 그것처럼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거지. 이걸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아 연관 메모리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또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겁니다. 우리 문제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그 CPU와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보다 큰 거를 사용하려면 가상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플래시 메모리는 뭐라고요? 소비 전력이 작다. 휘발성 메모리 아니죠.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가 전원이 꺼지면 싹 지워지면 큰일 나잖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비휘발성 메모리겠죠. 그게 틀렸네요. 나머지 보조기억 장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